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 화학소재 계열사 포스코케미칼이 시가총액 3조 원대 코스닥 상장사로 상장 적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상장 시기는 5월 말부터 6월께로 예측되며 시총은 3조 921억 원으로 코스닥 5위 규모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주식 매매 거래 재개 첫날 9%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회생 신청으로 자본 잠식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일시정지됐습니다. 이후 국내외 채권단이 6,800억 규모의 출자 전환을 추진하면서 21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코롱인더는 자회사인 코롱글로텍이 생활소재 사업 가운데 화이버 사업을 물적 분할해 코롱 화이버를 신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분할 목적에 대해 화이버 사업은 생활소재 사업에 가깝다며 사업 부분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기일은 7월 1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9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가장 집중해서 사들인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바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등 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집중됐고 이들 종목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 견인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계열사들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결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오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집중이 좀 돋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는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소폭 내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에 대한 부담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 상승한 2061.2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2.74% 상승한 43,1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는 1.55% 하락한 12만 7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도 3% 넘는 하락 속에서 18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2.30% 하락한 21만 2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7% 상승한 703.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 넘는 하락으로 5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라제는 2.41% 상승하면서 5만 5,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1.68% 하락한 46만 2,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64% 하락한 5만 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또 복귀하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또 호응과 그리고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잘 또 전략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네, 어제 시청하셨던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야간 선물 263.00 이하에서는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가격이 안 왔어요.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김은혜 씨가 이제 잠깐 코멘트 할 때 저는 계속 이렇게 시장을 체크해요. 그 와중에도. 그런데 제가 어제 종목 상담하는 그 시점에서 263.00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또 아무 때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내일 전망 코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약간 늦게 얘기했는데 오늘 268.7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선물에서 뭐 5포인트 이상 수익 날 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가도 지금이다 싶을 때는 그냥 지체 없이 전달할 테니까 뭐 맞으면 뭐 고맙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틀리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측해서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측해야지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예측할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예측은 계속 적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장기 예측은 더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이 단기 시황 위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다채로운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채로운 내용 심도 있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화요일 정석투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장과 그리고 오늘장의 좀 비교를 다시 한번 좀 해보자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이런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한 것이 아닌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올라와준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그 밖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부진한 성적을 오늘도 좀 보인 상황입니다. 화웨이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크게 좀 빠진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에 좀 상승이 돋보인 상황인데요. 양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감했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게 양봉이죠. 그런데 이제 장중에는 이제 5일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서 끝났다. 이제 이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는 반대겠죠. 근데 역시 상승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5일선과는 좀 다소 괴리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락 원인은 좀 전에 김은혜 씨가 코멘트한 거랑 같습니다.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프로그램 뭐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줬죠. 전기전자 업종이 어쨌든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이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좀 뭐랄까요, 플러스 나왔는데 외국인이 매도 나왔고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반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정반대죠. 코스피는 상승률 1위 업종이 전기전자였어요.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률 1위 업종이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 왜 중요하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유통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포함된 그 업종이 코스피는 전기전자고 코스닥은 유통업인데 코스피에서는 시총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있는 전기전자가 상승률 1위인데 코스닥은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유통업이 하락률 1위였다는 거죠.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9년 내내 저는 한번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게 있어요. 외국인이 똑같이 매수해도 뭐랄까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머니성 자금, 다시 말하면 좀 약간 투기성 자금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그 외국인 매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의 외국인 매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머니성 외국인 자금은요, 특정한 업종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중장기 추세를 보고 들어오는 일반적인 외국인 매수는요, 여러 업종을 골고루 매수해요. 이게 벌써 달라요. 그리고 한머니성 그 자금은 단기에 이 매수 자금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온 그 외국인 매수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머니가 들어오면 뭐 5일 만에 1조 들어올 게 일반적인 외국인 매수는 1조 들어오는데 2, 3주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한머니성 투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업종에 집중하고 단기에 굉장히 많이 매수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건 반대로 해석하면 빠져나갈 때도 무섭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장기 추세를 보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자금은 특정한 업종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특정한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는 거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오니까. 그리고 길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려고 절대로 무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외국인 매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와도 이걸 분석을 합니다. 이게 단발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2019년이 단발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지수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쨌든 양봉 마감인데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5일선 돌파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 양봉으로 끝났는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양호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한번 볼까요? 이거 원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제에 비해서 갭상승해서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셌죠. 이 덕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 올라가지 못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화웨이 사태에 따른 그런 그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상보다는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시장의 흐름은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 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인데 비정상은 왜곡 또는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그러면 화웨이 사태에 따른 반사적 이익,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비정상적 흐름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적 흐름입니다. 왜냐?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갔느냐,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느냐, 이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정상 중에서도 이거는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초올린다. 이거는 왜곡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이거는, 어떤 그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호재나 악재, 지금처럼 어떤 반사적 이익. 이런 걸 이제 바로 이제 비정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비정상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게 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시험 코너를 또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뭐 한머니성 자금과 일반적인 어떤 자금 이걸 얘기해 드렸는데 차트 잠깐 또 보실까요? 뭐 여러 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봤지만 또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2012년도 나오네요. 2012년 여기네요. 네, 이거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2012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전기전자를 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참 이걸 제가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아닌데 방송 19년 차인데도 이런 실수를 하네요. 네. 이거 또 한번 제가 간단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2011년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된 건 19일이었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거짓말처럼 2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0조 원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10조 원? 무지막지한 거죠, 10조 원. 2달하고 10일 만에. 1년에 10조 원 매수 들어와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광분했습니다. 증권사, 주식 전문가, 정말 아마 한 명도 예외가 없었을걸요. 2,400 간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2월도 아니고 1월 하순이었어요. 1월 하순에, 그러니까 1월이 끝나기도 전이었죠. 그러니까 12월 한 약 10일 하고, 10일 어떤 기간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1, 2월, 그러니까 2달 10일 동안 외국인이 10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월 끝난 정도가 아니라 1월 끝나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2050선이 고점이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 당시 어떤 각종 어떤 그런 뉴스라든가 자료 한번 검색해보세요. 2,400 합창을 했어요, 정말. 증권사 거의 100% 그랬고요. 주식 전문가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저만 2,050선 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요. 한 번이라고 본 거예요.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2,050선 존에서 딱 걸리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완전히 그냥 5월에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죠.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등이 여기 살짝 나왔다가 결국 또 빠졌어요. 이러면서 이 구간에 그 당시에 뒤늦게나마 풀베팅 했던 사람들 엄청 손실을 봤고요. 신용 썼던 사람들은 그냥 깡통이 나와버렸습니다. 깡통. 제로가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자, 이 시점에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거 한 번이라고 봤어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250선까지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높아도 2150, 낮으면 2100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고점을 본다 그러면 미니멈이 2100, 맥시멈이 2150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가 더 간 거죠. 예를 들어서 2150이 정상이라 그러면 100포인트 정도 더 간 거고요. 맞죠? 2100이 정상이라 그러면 150포인트가 무려 더 간 거죠. 엄청나게 많이 더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봐라 한 번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던 겁니다.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빠질 때 박살 날 거다. 두고 봐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악재 나와서 밀렸다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요. 수급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장세 자체가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2019년에 2250선 때가 이제 고점을 기록했는데 정상적인 어떤 저의 계산으로는 낮으면 2100, 높아봐야 21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표면적인 고점이 2250선이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2250선인데 제가 수정한 걸로 본다 그러면 최소 100포인트, 최대 150포인트가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게 2150이라 그러면 100포인트가 더한 거고 2100이라 그러면 150포인트가 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연회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4월 20일 강연회 때도.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수정지수 얘기하잖아요. 수정지수의 개념은 평면지수와 다르다. 평면지수는 말 그대로 그냥 찍혀있는 게 바로 그 데이터고요. 수정지수는 그걸 가감해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4월 20일 강연회 때 분명히 얘기했죠.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가 이게 거품이다. 네, 오버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이제 그 남은 이야기는 마지막 코너, 내일장 전망 코너에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이 됐죠. 장중 5일선 돌파 이후에 이탈이 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양봉 마감이 됐지만 5일선과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엇갈렸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로 일단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주로 사들이면서 이 상승에 대한 견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좀 급락세가 좀 언밸런스한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률은 1위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었지만요. 코스닥은 하락률 1위 업종이 뭐 전일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삼성전자와 대덕전자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와 대덕전자를 꼽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오늘 2.74% 상승한 43,1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12,0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는데 자,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제가 좀처럼 관심 종목에 넣지 않는데 오늘 좀 넣어봤어요.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지수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세요. 조금 더 끌고 가라는 거죠. 내일 당장 매도가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다. 왜? 뭐 이거 아니래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기전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매수하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매수하라 그런 뜻인데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갭상승에 양봉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에서 코스피의 그 거의 900종목 가까운 게 이게 코스피거든요. 종목 수가. 전체에서 이 한 종목의 비중이 18%에서 22% 사이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한 18% 정도로 이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22%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종목이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어떤 OECD에 포함되는 국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나 남미에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뭐 최소한 그 1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1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보통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시가총액 2위하고 3위를 합치면 1위를 이겨요. 당연히 시가총액 2위 종목은 1위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겠죠? 근데 3위랑 이렇게 시가총액을 같이 플러스를 해버리면 1위를 이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이 한 종목이 시가총액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거랑 비슷해요. 거의 지존이죠, 지존. 예, 뭐 이건 뭐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느 국가의 시가총액 1위 종목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하는 우량주 여러 개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종목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 어떤 외국인 매매 패턴 얘기하면서 한머니성 자금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투기자금, 그죠? 자, 1월에도 보세요. 사실 경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항복 나오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에
아랫골이 긴 양봉, 그 다음에 또 갭상승의 아랫골이가 긴 양봉. 와, 저는 정말 이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뭐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중소형주가 아니라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 그것도 코스피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친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런 종목이 이렇게 갭상승해서 양봉이 나온다? 참 경악할 만한 노릇이죠. 저것 때문에 사실 지수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한 번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어렵게 올라갔다가 결국 또 밀리고, 또 어렵게 올라갔다가 결국 또 내려와 버리잖아요. 왜 내려오냐? 한 번이요, 지수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오늘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일반적인 어떤 외국인 매수와 한머니하고 차이가 뭐냐? 한머니는 어떻게 한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한다. 일반적인 외국인 매수는 전반적인 어떤 매수를 한다. 여러 가지 업종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한머니는 똑같은 일조라 그래도 그거를 최단기에 그냥 베팅해버려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들어온 외국인 매수는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려고 한 번에 많이 안 싸요. 많이 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이 결국 뭐냐?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건데 이번에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또 기회가 왔거든요. 네, 화웨이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일종의 어떤 이슈가 되니까 여기서 좀 더 쳐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또 강의하네요, 또 제가. 좀 이따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종합주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 구간을 보면요. 2100선이 여기입니다. 2150선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2100선 돌파됐던 게 1월 중순. 그 다음에 2150선 돌파됐던 게 1월 거의 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순에, 그러니까 초중순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순이고, 중순에 2100. 그 다음에 하순에 2150 돌파했어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 볼까요? 보세요. 이거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순에 여기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순의 흐름이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 이 탄력으로 2100이 넘어갔고요. 이 탄력으로 2150이 넘어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이면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뭐 계속 가는 지수 상태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한들 뭐합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확고부정합니다. 2019년에는 아무리 높아봤자 2150. 낮으면 2100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2250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지수보다 제가 계산한 수정 지수로는 100에서 150포인트가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험하게 내려가잖아요. 코스피 지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평택촌놈의 시장 분석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하게 유치할 정도로 그 차트 이렇게 보고 선긋게 하고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데이터 보고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이해도 못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제가 알려줘도 몰라요. 믹스를 못합니다. 왜 이해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시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좀 전에 그랬죠.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미보전 조정시 매수인데 이게 나빠서가 지금 따라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기전자 대형주 많이 있잖아요. 굳이 어떤 종목이라고 꼭 찍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곧 코스피와 직결된다는 거죠. 코스피 흐름하고. 그래서 제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대적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실적 호전 이후로 이제 52주 고가인데 엽기적이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4월 고점 대비 5월 중순에
200포인트 정도 밀렸었잖아요. 예, 거의 200포인트. 근데 이거는 52주 최고가니까 막강하게 올라간 거니까 이거 완전히 나홀로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홀로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지수가 내려갈 때는 나홀로 가는데 반대로 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나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는 이제는 좀 매도하고 조정 시에 다시 들어가자 이거고 미보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시장 안에서 대장주인 만큼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14%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시각은 10시 31분 지나가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앞서서 상해종합지수가 오늘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좀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 미국 정부가 전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일부를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한 상황인데 전일장 좀 크게 하락한 반사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에 대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과 그리고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랜만에 이 시간 함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역사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실전에서 했던 건데요. 제목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매수했던 이유와 그 결과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면 연역이 1973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상장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평택선동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5만 9천 원, 약 한 2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저평가돼 있죠. 지금 약 10만 원 전후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언제 투자했었냐? 2002년 10월에 17,000원 이하에서 매수했어요. 17,000원 이하. 굉장히 놀랍죠? 그럼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 첫 번째, 절대 저평가였습니다. 비상장 가격이 그 당시에 7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상장이 됐었는데 이게 99년도에 비상장일 때 가격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7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99년인데 그 상장되기 직전에가 7만 원이었는데 2002년에 이게 2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상장일 때 7만 원이었던 게 2만 원 이하로 깨졌다. 그리고 실제 가치 환산해 보면 그때 1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와, 이건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서 2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도 계속 지켜보다가 17,000원대 되니까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유상증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사실 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억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가 등락이 나타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변동이 없이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평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본금이 더블로 늘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그럼 이거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자본금 100억에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자본금이 200억이 됐어요. 그럼 5천 원이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자본금 100억에 주가 만 원짜리나 자본금 200억에 주가 5천 원짜리나 시가총액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봤을 때도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비상장일 때 7만 원대를 제가 봤거든요. 안 본 게 아니에요. 2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2002년 당시만 해도 조선업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시점만 해도 대한민국 전 세계 넘버원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전 세계 넘버원까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매수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보면서 저평가인 거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사두면 중장기 투자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2년이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가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10월이었어요. 10월 어느 날이었는데 왜 제가 이거를 기억을 하냐면요. 그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광주를 갔어요. 평일날 그것도. 사실 평일날 제가 광주를 갈 일이 없잖아요. 평소에. 인터넷 방송하는 제가. 근데 어떤 특수한 일이 좀 발생해가지고 기차 타고 광주를 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전화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물론 고점까지 엄청나게 갔지만 제가 크게 수익 난 건 없고 약간 났습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한 50%씩 나고 그냥 정리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업종의 어떤 흐름이나 전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업종 내에 있는 어떤 우량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그 절대 가치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이걸 들어가서 적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면서 그 종목의 차트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초보자들이 그냥 속된 말로 까부는 거고요. 항상 그 직장인들이라든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뭐 우량 투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당연히 시황이죠. 시황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지수가 폭락하는데 가치주가 소용이 없거든요. 첫 번째 시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어쨌든 여기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라고만 판단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업종을 봐야 되죠. 업종. 어떤 업종이 앞으로 유망할 건가? 그래서 업종을 보는데 그 업종 내에서도 이제 또 우량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더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한 종목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OCI였습니다. OCI를 이거를 제가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2002년도에 이거를 10,000원에 추천했어요. 10,000원이요. 10,000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갔다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IMF 벗어나기 전에 그때 한 4,000원 이하에서 10,000원 갔으니까 150% 간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언급했었냐면 그 당시 이름은 동양제철화학이었습니다. OCI라는 이름만 알고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이름을 모르면 경력이 짧은 사람이죠.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동양제철화학인데 10,000원에 샀던 게 결국 2011년에 65만 원까지 갔었죠.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지수는 갈 거고. 운송장비, 조선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었고, 화학도 나쁘지 않아요. 화학도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바로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몇 년 뒤에 OCI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10,000원짜리 65만 원 간 거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제가 이제 17,000원에 발굴해가지고 55만 원 간 거보다 오히려 수익률은 뭐도 훨씬 크죠. 65배 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리와인드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 지수를 거역할 수 있는 업종은 없어요. 지수를 거역할 수 있는 우량주는 없어요. 지수가 급락하면요, 다 박살나요. 첫 번째 시황이에요. 일단은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지수가 우상향한다,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업종을 봐야 돼요. 지수가 우하향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종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트 봐봐야 소용없어요. 단기 매매는 차트가 유용하지만 중장기 매매는 차트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업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을 볼 건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업종에서 야 이거 정말 저평가된 게 뭘까 또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순서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이거를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에 20년이 돼도 이 원리를 몰라요. 심지어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몰라요, 이거를. 맨날 차트만 갖고 얘기하고 검색만 하면 다 하는 뉴스나 그런 거랑 브리핑하고 무조건 홀딩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종목 상담 방송 보면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에게도 홀딩, 평가선에도 홀딩, 무조건 질문만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든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요하지만 특히 초보자들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봤습니다. 매수 이유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또 시장 안에서 관련된 업종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더욱더 좀 현명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212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파미셀을 매수가 12,2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파미셀은요, 2.55% 상승하면서 9,64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자, 학 과장님, 파미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평가 종목이고요. 평택천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적정주가 2,100원짜리입니다. 나름대로 고평가돼 있죠. 그리고 손절을 안 하셨어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파미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적정주가 저희가 또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적정주가 대비해서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104님의 질문인데요. 신세계를 매수가 30만 2천 원의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세계는요, 1% 넘게 빠지면서 29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신세계도 지금 소폭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약점입니다. 매수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시향을 안 본 거예요. 시향을 참고했으면 좀 더 늦게 매수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학점은요, C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919님의 질문인데요. 강원렌즈를 매수가 31,600원에 비중은 35% 질문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오늘장 종가는 어떨까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3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제가 볼 땐 예측 매수 하신 거예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측 매수는 언제 한다 그랬죠? 상승 추세일 때. 확인 매수는 언제 한다 그랬죠? 하락 추세일 때. 근데 이 종목은 현재 추세가 뭡니까?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확인 매수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과감하게 예측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C약점으로 확인됐고요. 손절에 대해서는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5340님의 질문이고요. 웅진싱크빅을 매수가 3,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웅진싱크빅은 2.30% 빠진 2,765원에 마감이 되면서 손실 구간이에요. 웅진싱크빅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D약점이고요. 손절 실행 후 그냥 무작정 홀딩하신 거예요. 그냥
평가 손해니까 계속 끌고 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웅진 싱크빅에 대한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한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갈게요. 끝자리 0426님의 질문인데요. 신일산업을 매수가 2,730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신일산업은요, 4% 넘게 빠지면서 2,6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 구간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완벽한 추격 매수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전 신뢰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참 무모하십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뭐 하다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수도 없이 상승 추세형의 종목에 대한 어떤 패턴 61선이 120선 위에 있을 때 이게 상승 추세다. 그런 종목은 탄력적인 종목에 관해서는 21선 이탈할 때 그때 눌림목으로 잡고 매수한다. 왔었어요. 안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왔었어요. 그때는 뭐 하다가 굳이 저기서 매수해야 되냐고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안 좋다는 거죠.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시라고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볼 때 딱 봐요. 저 사람이 프로세스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계속 체크를 해요. 합리적이면 당신은 성공할까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막 좌충우돌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자꾸 뭐라 할까요? 좀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드렸냐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F학점 확인했는데요. 아쉽게도 추격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장에 대한 모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장 수요일장인데요.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중기시황과 단기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중기시황은 2019년 이중 고점은 완성됐다. 이거는 확고부동합니다. 불변입니다. 2019년 이중 고점 완성.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단기시황은 혼조세 반등 지속.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찌글거리면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게 낫고요. G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오늘 저가를 깨면 추가나 신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G선물이 아니라 야간 선물. 야간 선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늘 그 저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걸 깨면 이미 매수 물량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하고 없는 사람들도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제 방송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5월 20일 방송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봤던 분들 또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셔갖고 이제 평택선언 정석투자 2019-0520 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어제 제가 이 방송했던 내용은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계속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집대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 강연회 때 했던 얘기가 아주 농축해서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방송 내용도 중요하지만 5월 20일 어제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고점은 찍었고 단기 반등은 나오고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내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장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구축하자. 그리고 어제 방송은 이미 시청했던 분들은 또 다시 보시고요. 시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 혼조세에 대한 부분과 반등 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단기적과 중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